여러분, 인슐린이란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인슐린은 당뇨병 환자가 맞는 약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인슐린은 약이기 전에 우리 몸이 원래 만들어 쓰는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당뇨가 있든 없든 누군가 매일 필요한 게 인슐린이거든요. 밥 먹고 나면 혈당 올라가죠. 그때 인슐린이 자동으로 나와서 혈당을 내려주고 들어온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어디에 저장할지를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무조건 좋은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인슐린이 마냥 좋기만 한 호르몬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가 없어도 이미 시작될 수 있는 인슐린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왜 상식처럼 알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저는 한마디로 인슐린을 혈관 청소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 형태로 혈액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 오래 떠 있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혈관벽을 계속 긁으면서 염증을 만들어내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이렇게 달라붙게 만들고 말 그대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혼탁해지고 결국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혈액을 이렇게 복도라고 하고요. 세포를 방이라고 하면 포도당은 복도에 쌓여있는 택배 상자이거든요. 인슐린은 그 택배를 방 안으로 들여보내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열쇠가 잘 작동하면 포도당 택배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요. 복도는 자연스럽게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당이 내려간다는 게 바로 이 과정이거든요. 근데 열쇠가 잘 안 맞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 택배 상자가 계속 복도에 쌓이게 되고 그 순간부터 혈관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게 뇌입니다. 우리 뇌는 거의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뇌가 에너지를 일정하게 쓰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식후에 졸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흔들리면 혈당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지방간, 혈압, 체중, 식욕, 피로감까지 한꺼번에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슐린이 마냥 착한 호르몬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슐린이 과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너무 오래 나오면 우리 몸은 저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로 쓰기보다는 지방으로 저장을 잘하게 되고요. 특히 배 쪽으로 지방이 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인슐린이 아예 없거나 너무 부족한 상태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도 세포가 못 쓰게 되니까 세포는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몸은 살기 위해 지방을 급격히 태우고 상황에 따라서는 케토산증 같은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없어도 큰일이고요.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것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잘 관리하면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이지만 균형이 깨지면 여러 질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정말 장단점이 분명한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들리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은 정확히 뭘까요? 예, 요즘 인슐린 저항성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쉽게 얘기하면 인슐린 열쇠가 잘 안 돌아가는 상태거든요. 그럼 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혈당을 정상으로 맞추려고 하는 인슐린을 더 많이 뽑아냅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혈당이 정상으로 보일 수 있게 되지만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는 시간이 또 길어지게 되죠. 이게 진짜 함정입니다. 혈당이 정상이라서 우리는 안심하지만 그 사이에 체중도 늘고 복부지방, 지방간, 중성지방, 혈압, 피로감 같은 신호가 먼저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혈당은 정상이지만 몸은 망가지는 전형적인 인슐린 저항성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당뇨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상적으로 보게 되면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들을 한 사람한테 묶음으로 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병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립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임상적으로 가장 쉽고도 강력한 신호는 복부 비만과 이렇게 중성 지방이거든요. 허리 둘레가 늘고 공복에 중성 지방이 높게 나오면 지금 인슐린이 과하게 돌면서 버티고 있구나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검사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복 인슐린 수치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복 인슐린이 10IU를 넘게 되면 의심해 볼 수 있고요. 13IU 이상이면은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강하게 동반된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검사 키트나 병원마다 측정값이 조금 다를 수 있는 점 때문에 숫자 하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병원이나 이제 우리가 연구할 때 많이 쓰는 게 호마 IR이라는 지표인데요. 공복 혈당이라는 공복 인슐린 수치를 같이 놓고 몸이 인슐린을 얼마나 버거하고 있나를 이제 혈당과 같이 해서 보는 계산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공복 혈당, 공복 인슐린, 이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임상에서 참고하는 이제 흐름을 말씀드리면 대략 호마 IR이 2점 중반 정도 되면 대사증후군 동반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3점 이상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꽤 확실하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보는 검사가 있기도 하지만요. 인슐린을 실제로 이제 투여해서 혈당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검사거든요. 이런 검사는 인슐린이 몸에 얼만큼 민감한지를 직접 보는 정확도가 더 좋은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검사는 검사 시간이 길고요. 저혈당 위험도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당뇨병이 이미 있거나 인슐린 분비가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런 정밀 검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항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나 수면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도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당뇨가 없어도 인슐린 문제는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아주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임상에서 오히려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사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 진단이 나오기 전,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에서 몸이 계속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인슐린을 더 많이 뽑아내면서 혈당을 어떻게든지 정상부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은 아니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있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성인 중 상당수가 이미 당뇨는 아니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보고들이 꾸준히 있고요. 문제는 본인이 당뇨 진단을 안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미 인슐린 저항성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은 이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럼 같이 먹어도 유독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비만과 인슐린 문제가 관련이 있을까요? 예, 비만과 인슐린 문제는 아주 관련이 큽니다.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면 들어온 에너지를 그때그때 잘 쓰고 남는 건 적당히 저장하고 다시 꺼내 쓰고 이렇게 전환도 잘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가 포도당을 잘못 쓰니까 몸은 인슐린을 더 뽑아내고요. 그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면서 저장 모드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포는 에너지를 못 써서 아유 배고프다 신호를 자꾸 내고, 얘는 그러면 더 먹으라고 하고 몸에 이제 들어온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지방으로 저장하는 쪽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먹는 양은 예전보다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체지방이 확 늘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분들이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도 살이 쪘어요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요요를 만드는 대표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하면 몸이 이제 저장 창고 문을 활짝 열어둔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조금 줄었는데 창고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는 에너지가 죄다 지방으로 가고 정작 내가 쓰는 에너지는 부족해져서 몸은 더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 환경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활동량이 적어지고 고칼로리 식사가 계속되면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당은 점점 출렁거리고 비만은 더 심해지고 혈관에도 부담이 쌓이게 되죠. 결국 고혈당 증상, 비만, 혈관 질환이 이제 같이 엮여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식사량은 비슷한데 한 친구는 막 살이 쉽게 찐다고 이제 호소하는 분이 있거든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난 식사를 많이 하는데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은 다 거짓말 같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인슐린이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같은 식사를 해도 이 저장이 줄고요, 에너지를 쓰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체중은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하고요. 요요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요요가 없는 호르몬 다이어트의 시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인슐린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초기에는 이제 식사 조절이나 활동량만 조금 바꿔도 좋아지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아직 몸이 버틸 이제 힘이 남아있거나 되돌릴 여지가 크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마치 이제 고무줄이 끈이 끊어지는 것처럼 결국 이제 췌장은 점점 지치기 시작하고 처음에 인슐린을 더 만들어내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잘 안 되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시점까지 되고 나중에는 더 인슐린 치료를 가야 하는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혈당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인슐린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 간, 심장, 뇌 쪽으로 부담이 같이 쌓이게 됩니다. 혈압이 오르고 지방간이 심해지고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몸 전체가 염증이 잘 생기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하다 보면 당뇨만 안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목표는 당뇨 하나를 막는 게 아니라 대사 전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아쉬울 때가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약 없이도 훨씬 더 내가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을 텐데 싶은 경우인데요. 반대로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한 분들은 본인이 느끼는 변화가 아주 크게 되거든요. 식후에 졸린 게 줄고 아침에 덜 붓고 하루 피로가 내려가고 체중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 검진 수치들이 같이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인슐린 저항성은 대부분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수년간 누적된 분들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약이 더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반 단계라면 생각보다 반응이 빠른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농담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3일에서 7일만 제대로 해도 몸이 반응이 보여주는데 그거 한번 안 해보실래요? 이렇게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수면, 식사 타이밍, 식후 활동 바꿔도 식후 졸림이나 폭식 욕구 같은 것들이 빠르게 달라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천법을 제가 딱 3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밤 11시 전후에 수면 리듬을 잡는 겁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고 다음날 더 단계 땡기고 배고픔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수면 리듬을 잡기 위해서는 저녁 8시 이후에는 식사를 안 한다든지 조금 어둡게 해서 조명을 끈다든지 이런 실천법들이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식후 10분부터 몸을 갖다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서 있거나 가볍게 걷거나 스쿼트 몇 번만 해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세 번째는요. 저탄수화물과 저당 식단이 도움이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식사의 순서부터 바꿔보세요.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요.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거꾸로 식사법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순서만 바꾸더라도 식후 졸림이 줄었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인슐린이 덜 흔들리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호르몬은 단기 이벤트에 약하고 생활 리듬에는 강하거든요. 우리가 겪는 다양한 질병들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인슐린이 조금씩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시기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직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시점이라는 거죠. 인슐린은 우리 몸의 필수 호르몬이고요. 잘 쓰면 정말 든든한 아군이니 오늘 영상을 보신 김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